안녕하십니까, 예란입니다. 이 시간은 유럽에서 보도하고 있는 한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전해주시는 우리 박상봉 박사님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유럽도 끓고 있다죠. 유럽도 뭐 특사든 방북 그리고 방미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에 대한 소식으로 언론이 아주 들끓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다는 뜻의 그런 트위터를 올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북한발 이슈가 있잖아요. 북한발 이슈가 뭐죠? 예를 들어보시죠. 핵, 또 미사일, 또 뭡니까? 인권. 이 북한발 이슈라는 것은 한반도에 국한될 수가 없어요. 북한발 이슈는 곧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발 소식은 곧 전 세계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전 세계 모든 언론이 이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좀 이때까지 볼 수 없었던 특이한 상황에 미북 정상회담 발표를 우리 국민들이 TV 화면을 통해서 접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미북 정상회담 발표가 나자 전 세계가 이제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는데 유럽에서 벌써 회의론이 등장하고 있다고요. 회의론, 그렇죠. 우선 이 제목 한번 보시죠. 예. 이제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신문에 토마스 구츠커라고 하는 기자의 해설 기사입니다. 제목이 특이하죠. 미션 임파서블. 뭐죠? 우리가 영화 미션 임파서블 잘 알잖아요. 톰 크루즈의 그 맹활약하는 거의 공상세계나 가능했던 그 어려운 과제들을 척척 해내는 그런 그 미션 임파서블 영화를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김파서블이 그걸 이제 김파서블이라고 해서 뽑았고 그 뒤에 숨은 내용이 뭘까요? 과연 김정은이가 이 톰 크루즈와 같은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이제 문제를 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돼서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용 특사단을 만나서 뭐 북한이 비핵화 용의가 있고 이런 이런 얘기를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를 받자마자 그 발표를 우리 정의용 특사단에게 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보고 쭉 내용을 뽑은 겁니다. 이것이 왜 어떤 것에 문제점이 있느냐. 첫째, 정의용 특사단이 얘기한 그 발표,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비핵화에 관련된 내용은 정의용 특사 입에서만 나왔지 다른 어느 곳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소스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서조차도 김정은이 그 말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 세계 어느 정보도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 북한이 김정은이 비핵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은 오로지 그 유일한 소스가 남한 특사단 정의용 특사라는 겁니다. 여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 보도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속성을 물론 그렇게 순발력 있게 반응하는 그 순발력 있는 트럼프의 속성을 보면 예를 들어서 시리아를 폭파한다든가 예루살렘을 베란갈 수도로 인정한다든가 이런 거면 트럼프 특유의 그 어떤 순발력이 있다는 겁니다. 순발력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전부 그 순발력은 다 결국은 나중에 시스템이 뒷받침하고 그 행정부가 뒷받침하는 선에서 이루어지지만 이번 이 내용 같은 것들은 정상회담이 갈 때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 언론이.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만약에 김정은이 여기에 정말 비핵화해서 정상회담에 임한다면 이 보도 내용입니다. 이 보도 내용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보도 내용이 그동안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국민들에게 요구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희생을 요구. 그렇죠. 7년 동안 군 복무를 해라. 그 너희들은 좀 배고파한 걸 좀 참아라. 우리가 핵을 개발해서 제국 세력으로부터의 어떤 침공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군대도 많이 복무하고 밥도 좀 줄이고 배고프도 참아야 한다는 그동안 그러한 통치가 먹히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사회는 어떤 사회로 갈 것이냐. 김정은의 체제를 위협하는 사회로 갈 것인데 과연 김정은이 이 미션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김정은은 반드시 핵을 포기하면서 그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반대급부를. 그러니까 엄청난 자금을 요구할 것이고 북한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요구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대안이 만약에 북한에 실현된다면 그럼 북한 사회는 어디로 갈 거냐는 거죠. 그렇게 만약 실현되는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는 김정은과 같은 독재 사회가 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런 미션을 과연 김정은이가 담당해낼 수 있고 그걸 추진해 갈 수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미션 김파서블이라는 단어로 제목을 뽑아서 이제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아, 들어봤어요? 네, 들어보니까 북한 주민들은 지금 올 해안으로 통일이 된다는 상당히 그 희망에 부풀어 있고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은 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핵을 포기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생뚱맞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독일 언론이 그 상당히 핵심을 잘 짚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핵 개발 때문에 지금까지 굶주려 왔고, 그렇죠.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고, 그렇죠.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그렇게 쉽게 포기할 거면 왜 만들었느냐, 이런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의구심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북한 자꾸 이제 이 정의용 특사단이 얘기하는 게 김정은이가 체제 보장을 해달라, 체제 안전을 보장해달라 그랬는데 체제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이 사실은 아무데도 없어요. 아무데도 없죠. 문재인이 위협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베가 위협하겠습니까? 그렇죠. 가지라 그래도 지금 서로 안 가지겠다는 편 아닙니까? 위협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죠. 없죠. 이제 본인이 만들어낸, 김정은이 만들어낸 레토릭이죠. 근데 김정은이가 만들어냈는지 정의용, 서훈이 만들어냈는지 그것도 모르는 일이죠. 그건 김정일 때부터,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누군가가 그대로 채용할 수도 있고 그걸 동의할 수도 있고 이런 거지만 그것을 만든 장본인들은 김일성 부자들이죠. 김씨 부자들. 그런데 이번에 미북 회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발표하는 과정에서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우리가 어떤 미팅을 할 때 좀 중요한 공식적인 미팅은 서류로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류 정사가 문서하죠. 문서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방북 특사단의 특징은 서류가 전혀 없어요. 서류가 없습니까? 서류가 없잖아요. 김정은이가 이제 막 떠들어오는 데 가서 이렇게 받아쓰기. 그렇죠. 받아쓰기는 그게 이제 공식적인 서류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왜냐면 그걸 다 써가지고 둘이 이제 이렇게 사인을 해요. 맞춰봐야 되잖아요. 사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김정은이가 불러주는 거를 썼는지 아니면 김정은이가 불러줄 때 딴 내용을 썼는지 이게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김정은이 내 그 말 한 적 없다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겠네요. 그렇죠. 거기다 기자도 안 갔어요. 기자도 안 갔죠. 그러면 지금
특대형 사기 사건이 터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 나라의 국가의 외교의 수준이 사실 이렇게 허술할 수는 없는데, 특히 이렇게 중요한 안건을 갖고, 특히 그 상대가 최악의 정권인 김정은과 세계 최강의 나라인 미국을 상대로 한 이 외교가 이렇게 허술하다는 것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 17세기도 아니고. 17세기도 아니고. 그리고 아프리카도 아니고. 아메리카입니다. 아메리카. 이게 참 저기 합니다. 그 회의론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지난 3월 10일 날 브뤼셀에서 지난 우리가 2월 달에 뮌헨 안보회의 열린 거 아니잖아요. 했었죠. 예. 그와 유사한 독일 마샬 기금이라는 데서 주최하는 포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전 세계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다 모이는 회의예요. 그 회의에서 미국 정상회담 그리고 그를 통해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라고 보는 그 문제에 대해서 거기 참석한 사람의 3분의 2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미국 회담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예. 왜냐하면 모든 과거의 전례로 봐서 예. 긍정적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도 없다. 특히 북한과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5분의 1은 3분의 2가 부정적이고 회의적이다. 3분의 2. 5분의 1은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가져보자. 그리고 10분의 1은 만약 이 회담이 무산된다면 전쟁의 위험은 더 늘어난다.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이렇게 3분의 2가 지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를 들었어요. 첫째, 김정은은 어떤 비핵화 약속도 없이 이익만 얻으려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른 비핵화 하겠다는 얘기는 정우영 특사에서만 나온 얘기지 어떤 다른 소스에도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얘기는 없다는 지적을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과거 외교적 전례를 보면 북한 항상 초반에는 약속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에는 약속을 완전히 깨버린다는, 헌신착적으로 깨버리는 것이 북한의 외교 전술이고 특징이다. 지금까지 약속을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연구점에서 그 사례를 좀 모아가지고 총 몇 번 약속했는데 몇 번 안 지켰지. 이거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때도 그랬죠. 네? 그렇죠. 완전 다 완전 뭐 사람을 완전히 바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사기꾼들은 예를 들어서 좀 양심 있는 사기꾼들은 한두 번 하고 그 다음에 사기 안 치잖아요. 근데 북한은 어떻게 그렇게 사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북한도 사기를 치지만 대한민국의 국정원장과 대통령 안보실장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가세해가지고 합동 사기를 치는 게 더 문제라는 거죠. 합동 사기죠. 그렇죠. 이건 새로운 걸 발견한 것처럼 했는데 그게 92년도 그 비핵화 합의 선언문에 이 지금 내용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외교, 한미 외교뿐만 아니라 모든 외교 다른 공식 협상이나 접촉에서도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다 만들어지고 그걸 다 연구하고 그 위에서 또 새로운 협상을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거를 쌍거리 무시해버리고 협상을 진행한다고 하면 역사를 뭐로 필요하고 하고 과거 자료는 뭐로 보관합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무슨 새로 탄생한 신생국가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북한과의 그동안의 협상이라든가 맺은 조약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항상 초반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들이 이미 경험 속에서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덜컥 문서적인 합의도 없이 구두 약속을 했다고 덜컥 발표하는 것 자체가 아마추어죠. 이것은. 근데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금 건국일을 1919년으로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92년도치도 모르면서 무슨 19년 건국일을 합니까? 그리고 국가의 대계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이런 중요한 문제에 이렇게 소홀히 다뤘다는 것은 정말. 그럼 전 정권에서 한 약속은 지금 다 개떡으로 여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하나 이제 들었어요. 네. 회의론에 예.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즉각적 동의는, 물론 트럼프는 그런 돌발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측 불허성이. 그렇지만 정부의 체계적인 준비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5월 달에 이것이 회담이 진행될 거라고, 추진될 거라고, 성사될 거라고 보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회의적이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유일한 소스는 남한 특사단이다. 어디에도 그런 소스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섯 번째, 만약에 그것이 성공되려면 지금쯤 이런 것들이 의논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담 장소라든가 그렇죠. 일정이라든가 어떤 의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 과정들이 보도되고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네. 그게 5월 달에 미국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냐.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화해 노선을 고수하며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남북 정상회담이 유일한 미국 정상회담의 유일한 채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미국 정상회담이 성사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사된다고 해도 북한 비핵화로 가는 그러한 목적까지 도달하기는 굉장히 불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어제 방송을 했는데요. 그 와타나베 미카 교수님께서 일본의 그 인터넷 방송에 나온 내용인데 그 참여께서 네. 1월 달에 이미 미국 정상회담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1월 달에요? 예. 그래서 미국이 그 정보를 이미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침 박사님,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게 되면 지금 남북 정상회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주요 메뉴가 휴전협정을 정전협정으로, 정전이 아니라 종전협정. 네, 정전협정으로 바꾼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알고 그렇게 밀어붙인 게 아닌가. 그 5월 이전에 비핵화를 완성해라. 그래야 만나겠다. 저는 그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면서 그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이게 남한하고 누가 북한이라는 건 지금까지 누가 인정해줘서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믿거나 말거나 그냥 자기들 식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똑같아요. 이거 무슨 누가 말하거나 말거나 이 완전히 이 화석같이 굳어진 그런 상황으로 막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국민이 있건 없건 뭐 그냥 야당이 있건 없건 상관없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뭐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과 김정은이 정전협정이라는 건 다른 말로 평화협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남북 간에 평화협정이 덜커덕 체결이 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미동맹 주한미군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아주 우스워지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5월 달에 만날 테니까 그 전에 빨리 비핵화를 시켜라. 저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고도의 전략이 갈려 있었다.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한반도 정세,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네. 한반도 역사라든가 정세에 대해서 꿰고 있습니다. 그렇죠. 줄줄이. 우리가 네. 지난번에 방한 때도,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도 국회의원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한국 현대사를 우리보다 더 꿰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훌륭한 강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한민국 한반도에 일어나고 있는 남북관계라든가 모든 그 관련된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통일 정책도 아마 상당히 캐셔를 가지고 있지 않나. 아마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상당히 하고. 많은 의심을 하고 있고
거의 불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부를 이렇게 정말 얕잡아보고 마음대로 요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했다면 굉장히 큰 오산이 되고 그것은 뭐 우리나라 국익에도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이건 타겟 슈피겔인데요. 타겟 슈피겔인데 독일의 공영방송이 이제 제1 공영방송이 있는데 네네. 제1 공영방송에서 이제 시간마다 하는 타겟 슈피겔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타겟 슈피겔이 그거하고는 아니에요. 타겟 슈피겔은 일간지입니다. 일간지인데 여기서 이런 보도를 했어요. 아니 한미동맹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는 뭐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북한이 핵을 비핵화로 나아가기로 약속을 했고 미북 회담을 중지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상하다. 왜 미국은 남한 주재 미국 대사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지. 네. 또 많은 지한파들이 지금 미국 행정부를 떠났대요. 뭐 예를 들어서 빅터 차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조세비언님 거기 공석인데 메꾸지 않고 있고 또 하나는 왜 미국은 남한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매기고 있는지 좀 이상하다 이런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 관계가 그렇게 잘 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느냐 말이지. 이게 한미 관계가 좀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당연한 분석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킬 때 그게 유지될 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지금 뭐 토지 국유화라든지 뭐 이런 공개념이라든지 뭐 이런 그 자유를 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볼 때 자유민주주의적인 그 어떤 가치관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고 공산사회주의에 버금가는 뭐 그런 지금 체제로 지금 가려고 하니까 미국이 동맹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형식상의 껍데기는 남아있을지언정 아니 말로 보면 한미공조가 튼튼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미국은 말로만 보면 그렇죠. 말로만 보면 북한 사회가 제일 좋은 사회 아닌가? 살기 좋은 그렇죠. 사회. 행복해요. 예. 그럼 말을 믿을 우리는 행복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번에 사드 배치 때 이제 중국에 대해서 마음대로 항의하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그때 얘기가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중국이 큰 나라고 중국을 상대로 뭐 보복이 무섭고 중국을 상대로 뭐 갈등을 빚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죠. 예. 그럼 미국하고 갈등 빚어서는 됩니까? 지금 갈등 빚어가지고 지금 안 되니까 관세를 때려 맞는 거 아닙니까? WTO 제소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중국이란 나라도 미국에 쩔쩔매는 상황인데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모르는 것 같지만 이제 미국은 다 계산해 놓고 있고 그거를 다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재단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 정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럽 언론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유럽에서도 한국을 이제 아주 한심하게 보고 지난번에 쭉 우리가 보도한 거 보십시오. 평양이 평창을 묵지라고 있다. 뭐 김정은의 올림픽이다. 여러 가지 유럽에서 나오는 소스들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저자세 외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뭐 어불성설인가 이런 얘기들을 쭉 해하지 않았습니까? 뭐 유럽이라고 해서 이러한 국제 정세의 흐름에 정확히 읽어낼 수 있는 거고 유럽이 뭐 정확히 이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보도도 전 세계에 공유하고 있고 정보를. 그렇죠. 그럼 그 공유하고 있는 정보를 대한민국 언론만 이상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숨기거나 왜곡하거나 이렇습니다. 지난주였죠. 주말에 영국의 BBC가 문재인을 천재적인 외교 천재이거나 아니면 혹은 바보이거나 또는 공산주의,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아주 파괴시킬 수 있는 공산주의자가 아닌가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뭐라고 썼냐면요.
문재인이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을 성공시키면 노벨 평화상 탔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엉터리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제 언론이 권력에 비율을 맞춰야 된다고 하지만 언론의 본래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본래의 기능. 그렇죠. 언론이 사실 전달의 기능을 정확히 해야죠. 그렇죠. 기능의 전달.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특히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점은 국제사회의 그 언론의 발맞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제서의 흐름과 전혀 동떨어진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네. 좀 외신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정말 정확히 보도되는 데들이 거의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참 대한민국 언론이 좀 아무리 민주노총 언론노조 소속이 지배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일방적인 보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 이해란 TV 많이 봐주십시오. 여기에는 우리가 정확히 보도합니다. 박사님, 어제 저녁에 트위터가 밤에 떴어요. 누구 트위터죠?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떴는데 틸러슨 미 국무장관을 아웃시키고 폼페오 그 CIA 맞죠? CIA 국장을 이제 국무장관으로 임명할 거라는 그 트위터가 떴는데요. 제가 그냥 무식하지만 진단을 해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뭐 정규 무력을 사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평화 통일되려면 국정원이 일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정원이 뭐 국정원입니까? 완전히 북한의 통전부 남한 본부처럼 지금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 폼페오 CIA 국장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박사님, 폼페오 그 국장은 유럽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유로뉴스 3월 12일자 보도가 네.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CIA 폼페이오 국장을 인용해서 북한은 네. 지금 전례 없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네. 북미 대화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CVID라고 하는 겁니다. 김정은이 완전하고 네. 검증 가능하고 네.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해야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네. 있다는 보도를 유로뉴스가 하거든요. 예. 이걸 보더라도 이런 CIA 폼페이오를 이제 틸러슨 대안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국무장관에 임명했다는 것은 그 동안에 이제 할 만큼 외교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해봤지만 이젠 더 이상 그 의미가 없다. 협상의 의미가 없다. 이젠 일관된 목소리로 보다 강력한 북한의 압박을 통해서 만약에 듣지 않으면 이제 물리적인 공격이라도 가할 수밖에 없다는 그 어떤 좀 절박한 차원에서 네.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드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부 트럼프 주변에는 트럼프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 다 포진돼 있고 예.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이번 사태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인사를 보고 돈 쓰는 데를 보면 그 사람의 목적이 뭔지가 더 정확히 보이는 그렇죠. 거죠. 입으로 떠드는 건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이 급작스러운 틸러슨 장관 경질 그리고 빅터 차 아웃, 조셉 윤 아웃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 예, 문재인 정권은 여기에서 좀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깨달음을 못 얻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깨닫게 되겠죠. 못 깨달을 것 같아요. 저는 더군다나 걱정되는 게 정의용, 서훈 이분들입니다. 정말 이런 외교적인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지금 그거 관련돼서 루제는 신문이 보도한 거 볼까요? 예. 루제는 신문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우영 특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를 의무로 여기고 있다. 예. 핵실험을 중단하기로 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를 원한다. 이 세 가지를 보도를 했어요. 예. 백악관은 그에 대해서 김정은이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날 것이다. 장소와 날짜는 정해진 바가 없으며 그동안 대북 제재와 압박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를 의무를 지고 있고 핵실험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얘기는 오로지 그 소스가 정의용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럽의 모든 언론이 지금 북한이 비핵화를 얘기했고 핵실험을 도발을 중단하고 핵포기로 가겠다라는 내용의 유일한 소스는 정의용 특사라는 데만 집중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것 때문에 미국 정상회담이 과연 성사될 것이냐. 왜냐하면 다른 소스가 없기 때문에. 네. 김정은 스스로도 그 얘기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뜬구름 잡는 얘기인지 정의용이 뭐 특사로서 갔다 왔다고 해서 받아 적었다고 하지만 자기가 지어낸 건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식의 뉘앙스를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의용 씨가 세계적인 사기꾼으로 돼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지장이 될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그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살아가는데 지장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배달 사고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무슨 생각이 자꾸 나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 이런 바보를 설명할 때 이제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네. 가다가 그 심부름 내용을 까먹어요. 이게 막 엉덩이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막 외우면서 가다가 까먹어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와요. 그래서 이거 뭐냐 다시 가르쳐주니까 또 막 외우며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요. 네. 그래서 또 까먹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처럼 네. 이게 무슨 사관권 비슷한 행동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좀 안 맞아요. 이게 구멍가게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 말입니다. 고노 일본 특사가 이제 브뤼셀 포럼에 참석해서 얘기한 게 또 그 유럽에 네네. 나왔으니까. 예예예. 김정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는 세 가지 변수가 있다. 네. 첫째, 시간 벌기용이다. 예. 둘째, 미국과 한일 동맹을 와해시키기 위한 것이다. 셋째, 점점 조여오는 대북 압박을 우회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당연한 거죠. 보도를 한. 그럼 그것이 당연한. 모든 국제사회의 대북 전문가, 핵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조금 지났습니다. 쥐도이체 신문, 그 독일 남부에서 발행한 신문이 3월 7일자 김정은이 급변해서 대화 모드로 가고 있는데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의 과거 행적을 보면 거짓, 기만, 사기, 고립으로 얼룩져 있다. 이런 독재 국가라고 해도 물론 대화에 손길을 내밀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대화에 나서서 북한이 무엇을 요구할지 모른다.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예상할 수 없는 수수께끼의 나라라는 걸 항상 숙지하고 모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지난 수십 년간 보여준 대북관계에서의 교훈이고 지난 수십 년간 국제사회에 북한이 제공한 것은 악이요 불법이었다. 그렇죠. 김정은의 이런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는 보다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쓴 게 이제 쥐도이체 사이퉁이라고 하는 신문 2018년 3월 7일자 신문입니다. 전 세계 언론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나라는 얘기 몰라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이제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뭐 유럽 독일 문제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쭉 그동안에 유럽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그런 문재인 정부의 평창올림픽 그리고 대북 특사단을 맡는 김여정 그런 내용을 보도하는 걸 소개하면서 민주당의 의원식 대표는 민주당의 의원식 대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또는 보수파의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색깔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색깔론이다. 예, 그렇죠. 보수익에 낡아빠진 색깔론이다.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 퀘션을 찍고 그러면 이런 유럽 사회의 보도를 보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 보도를 보고서도 유럽 사회를 보고 그들이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느냐고 반문할 것이냐라는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들이야말로 낡은 이미 7, 80년대의 그 사고방식을 갖고 오늘을 재단하고 오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들은 영원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발언 자체가 얼마나 낡고 정말 낙후하고 과거 운동권의 사고방식인 것을 좀 정확히 알고 독일뿐만 아니라 스위스, 오스트리아에 보도하는 이런 모든 보도를 보면서도 그런 비판을 색깔론이라고 몰아붙일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을 좀 정부 여당이 좀 정확히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일국 이체제 그거는 뭐 이게 아직 정전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금 그쪽 진영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문서가 없잖아요. 우리도 문서 갖고 얘기해야지. 그런데 지금 정전을 하겠다 그러니까 정전. 아니 그거는 일본 인터넷 신문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아 일본 나왔어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전이 나왔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런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그러니까 제재를 해야죠. 지금 체제를 인정하고 그냥 정전을 찍음으로써 지금 이제 그냥 같이 지내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중국식 통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식 통일? 예, 뭐냐면 중국식 통일은 시진핑 1인 독재 체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중국은 중국이고 홍콩을 이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중국처럼 되는 거고 한국은 홍콩처럼 돼가지고 북한에 이제 딸려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사실 이거는 해방 공간에서 좌우 합작 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때도 김일성의 공산 세력과 이 대한민국의 그 우익 세력이 좌우 합작으로 통일하자고 했던 세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김규식, 뭐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승만 박사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 지금 좌우 합작 안 했다고 지금 인정 안 하는 말입니까? 아니 저 좌우 합작 그러면 한나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합당할 수 있습니까? 그건 너무 가까워서 안 되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아니 그것도 못하면서 좌우 합작 북한하고 합당한다는 말이에요? 북한하고는 같으니까. 뭐 같은?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 같은 공산주의 아닙니까? 토지 국유화하겠다는 게 공산주의, 다른 게 공산주의입니까? 추미애가 그랬잖아요. 토지 국유화. 그건 막아야죠. 그러니까 토지 국유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남한의 좌익 세력이 북한의 좌익 세력하고 합치는 거를 이 사람들은 좌우 합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개헌안이 한 달 만에 대통령이 보고가 됐다면서요? 예. 그럼 그것이 왜 어떤 개헌안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청와대는 왜 그걸 숨기고 국민에게 알리지 않는 거죠? 대통령 임기제만 8년이라는 거 나왔더라고요. 대통령 임기만 늘린다는 거. 아니 소통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소통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왜 그걸 지가 하고 싶은 대로만 계속 하면서 그냥 사람이 누가 슬프든 기쁘든 상관없이 웃고 화석 같아요, 화석. 아니 그럼 우리나라 언론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 언론은 문재인한테 지금 매력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해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화석이 된 거죠.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서훈 국정원장이 지금 일본 그 아베 총리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우리나라 중앙일보가 뭐라고 썼냐면 아베 총리가 평창 올림픽에 올 때는 그 한반도에 이걸 막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뭐 강경하게 말했는데 이번에는 문재인한테 절대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막 아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해명이 나왔어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이게 어디 돌아다니게 사기치니까 이게 뭐예요? 그래서 기레기 언론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정영 특사가 백악관에 갔을 때 트럼프하고 같이 얘기하잖아요. 네. 중국 갔을 때 정영 특사 저 하단에 앉아갖고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김정은 만났을 때 똑같더라고요. 그 밑에 앉아가지고 글 써야 되는 거. 아니 중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고 북한이라고 어떤 나라인지를 좀 정확히 알고 우리가 아무리 좀 힘없는 나라라고 해도 왜 그렇게 비굴한 자세를 보이죠? 왜 힘이 없어요? 아니 자기가 힘없는 것처럼 자꾸 중국에 가서 저자세로 하고 뭐 김정은 앞에가 저자세하고. 그래도 우리나라를 그래도 올바른 국가로 대우해 주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미국, 일본이죠. 네, 그렇죠 그나마. 네. 아니 가서 보십시오. 정우영 딱 백악관에 앉아갖고 이렇게 같이 네. 동일하게. 일본도 같았어요. 서훈하고 그 아베 총리는 같은 게 앉았는데. 저긴 김정은 딱 옆에 있고 말이죠. 밑에서 다 받아 쓰고 앉았고. 네. 시진핑 하고 있을 땐 더 웃기더라고요. 완전히 자기 딱 앉아있고 뭐 자기 똘마들 쭉 하니까 중국 공무원. 공무원하고 같이 앉아갖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게 도대체 사람입니까? 뭡니까? 공무원을 떠나서 사람인지가 의심이 되는 장면이 아니 그런 됐어요. 장면을 보고도 대한민국 언론은 도대체 왜 그렇게 그런 거를 보도를 못하고 그렇게 권력이 아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좀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정우영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머릿속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 글자가 있기는 한지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를 받아먹는 데 대한 미안한 마음과 양심은 있는지 그게 의심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믿는 게 있겠죠. 자기네들이 지지율이 높다고 생각하는 말이죠. 근데 이제 지지율이요? 우리가 보십시오. 중국이 결국은 망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지지율이요. 네? 2000 몇 표에다가 2표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은 다 그런 데는 지지율 다 높아요. 지어내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깨어야 되죠. 깨어있지 않은 대중은 우민입니다. 어리석은 국민이고 이 어리석은 국민을 갖고 노는 게 공산주의죠. 독재 체제고 만약에 현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그런 시기에 우민으로 파악하고 행동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나중에 큰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테이블에 정전협정을 올려놓고 남북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연방제 통일을 위한 어떤 발걸음을 떼는 순간 대한민국에서는 내전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북한의 공산 왕조에 호응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문재인 정권을 때려 부시기 위해서 싸워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싸워야죠. 그거는 피를 대한민국의 역사를 완전 뒤집어 엎는 거고 대한민국 건국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박사님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게 이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자꾸 핵 가지고 이제 떠들다 보니까 비핵화가 무슨 평화의 무슨 뭐 아주 중요한 수단인 양 얘기하는데 북한이 핵이 없을 때는 우리나라에 도발 안 했습니까? 그렇죠. 도발했죠. 아니 핵이 없을 때는 왜 전쟁했습니까? 핵을 갖는 유일한 이유는 한미동맹을 와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비핵화 하니까 비핵화에만 이제 올인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북한은 인권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래야만 평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공산 왕조는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돼야 되고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정전협정이 뭔지 하는 이런 허튼 소리를 좀 작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아니야. 아니 그렇잖아요. 정전협정이라 허튼 소리 해가지고 국민들을 지금 더탄에 들게 하는 거 이거 절대로 어떻게... 동의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네, 박사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